노년기 우울증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대부분의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젊은 분들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노년기 우울증이라 그래서 뭐 다른 그 우울증하고 뭐 그렇게 기본적으로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노년기 우울증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노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게 이제 우울증이 노년기에 생기는 우울증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먼저 시작하기 전에 노화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노화 뭐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늙어가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노화에 대한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전공은 사실은 정신과 전문이고 제가 그렇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저는 이제 노인 정신의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노인을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노화 과정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노인을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게 노화에 즉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나이가 먹어가는 것에 대한 편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보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는 것을 약간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뭐 싫어할 만한 일들이 많죠. 뭐 죽음이 가까워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나이가 드시면은 병들이 자꾸 생겨요. 저도 지금 이제 50을 간 넘었지만 벌써 이제 지병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고혈압과 그 고지혈증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지금 당도 약간 높아가지고 운동 열심히 안 하면 이제 당까지 걸리면 완전 3종 세트로 말년에 고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이게 이제 병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드는 것이 병이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나이가 드는 것 자체는 병은 아니죠. 단지 이제 병이 많이 가지게 되고 많이 생길 뿐이지 결코 나이가 드는 노화 과정, 정상적인 어떤 노화 과정, 늙는다는 것이 그게 이제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 몸이 허약해진다. 이것도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실제로도 허약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것도 그렇지 않은 수가 있어요. 뒤에서 이제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또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제가 그 진료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치매가 걱정돼서 오신 분들 또는 우울증이 걱정돼서 오신 이제 어르신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예요. 기억력이 떨어진다. 건망증이 심해졌다. 내가 혹시 치매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결론은 그렇게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건망증이 생기고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깜빡깜빡하는 거는 정상이다. 그건 당연한 거다. 뭐 옆에 다른 사람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 너무 걱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 자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단지 이제 전두엽에서 어떤 민첩성이나 또는 이제 결정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기억을 해내고 이렇게 해내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약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전반적으로 본인이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일도 안 하게 되고 뭐 기억할 만한 것들이 몇 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면 기억이 잘 나야 돼요. 저도 지금 한창 제가 일이 제일 많을 때인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기억 못 해요. 모든 걸 다 그 캘린더에 이렇게 스케줄러에 다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도저히 저도 생활할 수가 없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게 어차피 기억할 일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기억력이 그렇게 떨어졌다고 느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치매기가 생긴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뭔가가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 그런 느낌이 들면은 한 번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정말로 떨어지는지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분도 울적해진다. 이 얘기 많이 하죠. 뭐 나이 들면 무슨 낙이 있나? 늙고 병들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생산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지를 못하죠. 있는 돈 가지고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주변에 있는 친하던 친구들도 이제 저 세상으로 가고, 자녀들도 이제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이게 뭔가 울적해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얼굴도 그렇고 외모도 쪼글쪼글해지고 뭐가 유쾌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누군가가 이제 어르신 중에 누군가가 야 약간 나 좀 요즘 우울하다. 그러면 누구든지 우울할 수 있죠. 당연히 나이 드셨으니까 우울할 수 있죠라고 이제 넘겨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조건을 정확히 해야 될 때 얘기인데, 보통 모든 연령대에서 이제 누가 가장 행복한 연령인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조건은 이제 모든 경제적인 상태라든지 사회적인 상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의 다양한 연령대를 조사했는데, 누가 제일 행복하냐, 어느 연령대가 제일 행복하냐 봤을 때 노년기, 65세 이후 노년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요. 그러니까 병이 없고 없기는 좀 그렇고요. 병을 잘 컨트롤하고 비교적 정신 상태를 맑게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가장 행복감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연령대가 노년기라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 때 우울하다 그러면 그것도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기에 우울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노인 정신의학자니까 이런 편견을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단은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신체적으로 허약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여기 존 켈리라는 사람이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1935년도에 2시간 37분 7초로 1등을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거의 한 60년 5, 60년 지난 다음에 이제 기념으로 다시 한번 뛰었는데, 역시 썩어도 준치라고요. 왕년에 그 기본이 있죠. 왕년에 하던 가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뛰었는데 완주하고 5시간 42분 54초예요. 한 2배가 걸렸어요. 어쨌든 대단하죠. 일반인들은 뛰지도 못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옆에 이 위틀록이라는 사람은, 이분도 이제 마라톤 선수인데 한 40대 때 한 2시간 30분 대였어요. 근데 73세가 됐는데 2시간 54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60대 때부터 요거 비슷한 건데 70대 거의 말까지 가도록 이게 비슷하게 뛰어요. 이 사람과 이분의 차이는 뭐예요? 이 사람은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꾸준히 관리 안 하고 그냥 명성에 이제 맞게 이제 자기 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취미식으로 하다가 이제 뛴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 분명 그냥 놔두면은 허약해져요.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관리하면은 그렇게 많이 허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좋은 예고요. 여기 좀 유명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저도 좀 유감인데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기 보면 이분들은 다 보면은 나이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나이가 굉장히 고령에서도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력과 기억력을 가지고 수행을 해요. 여기 있는 이 영화 배우, 영화 감독이죠. 지금은 영화 감독으로도 유명한데 옛날엔 영화 배우로 유명하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 양반은 많은 영화들을 감독을 했는데, 오히려 나이가 70대 넘어서면서부터 영화를 더 많이 만들고 더 빨리 만들고 그래요. 여기 이분들도 말할 것도 없죠. 여기 백세 의사라고, 이제 히노하라 시게야키라는 유명한 백세 의사라고, 일본의 의사인데 이분은 백세 넘도록 진료를 해요. 전혀 예전과 기량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뭔가 능력이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노화를 굉장히 신경 써서 잘 준비를 하면은 굉장히 쾌적한, 아주 즐거운 그런 노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잖아요. 저희 정신건강의학과가 언제쯤 바뀌었는지 아세요? 예전엔 무슨 과였어요? 정신과였죠, 정신과.
그러다가 2011년도 꽤 됐어요. 이것도 바뀐 지가 12년도인가 슬쩍 그냥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 바뀔 때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그때 나온 이름 중에 하나가 뇌건강의학과예요. 줄여서 뇌과. 근데 좀 발음하기도 힘들고 또 다른 뇌를 하는 과들이 많죠. 신경외과, 신경과. 그래서 뭐 그런 쪽에서의 반대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일반인들이 듣기 부드러운 정신건강의학과로 바꿨어요. 그렇지만 정신건강의학과는 그 정신이 나오는 신체 부분이 뇌이기 때문에 결국은 뇌과예요. 뇌건강의학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노년기 우울증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 뇌가 노년기 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뇌 노화는 뭐 보통 그 두 가지죠 보통. 뇌세포가 자꾸 죽거나 뭐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어쨌든 없어지는 거하고 또 하나는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가 연결이 돼야지 뇌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그 연결이 떨어지는 거. 그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노화가 진행되는 건데 이렇게 노화가 진행돼도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거나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뇌세포는 다른 세포들은 죽으면 어때요? 뭐 이 팔에 뭐 상처 나면 붓죠. 세포 살아나고. 근데 뇌세포는 살아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여전히 그거를 그렇게 믿고 있는 뭐 의학자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최근 연구들은 뇌세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거든요. 특히 운동 같은 경우는 뇌세포를 살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뇌세포를 살리고 또 그다음에 뇌세포끼리의 연결을 강화시키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뇌의 예비 능력을 강화하라고 하는데 이 예비 능력은 미리 젊었을 때부터 또는 지금 열심히 뇌의 기능을 높여놓으면 뇌세포가 많이 죽더라도 남은 뇌세포 가지고 얼마든지 돌아가실 때까지 충분히 잘 생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딱 보면 뻔하죠.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죠. 어디서나 인터넷이나 뭐 그다음에 TV 아니면 주위에 뭐 건강에 대해서 강좌를 할 때마다 듣는 얘기예요. 운동해야 되고 다이어트, 적절한 식사를 챙겨야 되고 인지적 자극, 머리를 자꾸 써야 된다 그러죠. 뭐 고스톱을 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마음 챙김. 항상 그 마음을 챙기고 명상을 하고 느긋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항상 릴렉스하고 이렇게 지내라는 거죠. 이거 뻔해. 이거 너무 다 아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생각과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이게 항상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활을 할 때마다 요 내용이 본인의 행동을 지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 아주 단 시럽이 잔뜩 든 뭐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럴 때 이거는 별로 당이 안 좋다 그러면 그거 빼고 커피만 마신다라든지 뭐 그런 식이죠.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운동하고 신체 활동을 해야 된다. 이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웬만한 계단은 그냥 걸어 올라가게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이런 패턴을 머릿속에다 간직해 두고 매일매일 거기에 따라서 좀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있는 방법들이. 뇌 근육을 키워야 돼요. 뇌가 살아난다는 거죠. 뇌세포가. 그 다음에 이제 해로운 것들을 피해야 돼요. 스트레스 혹은 우울증 이런 것들은 뇌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피해야 되고 불면증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어르신들 대부분 다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좀 달고 사시는데 수면제도 너무 오래 먹으면은 뇌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뇌에 덜 안 좋은 또는 뇌에 좋은 약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죠. 과다 체중, 체중 증가는 굉장히 안 좋아요. 뇌졸중, 이거 잘 예방해야죠. 알코올 남용, 여기 약주 드시는 어르신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약주를 드시는 그 어르신들 중에서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제가 좀 끊으시라고 권유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 술 안 마시면 무슨 재미로 사냐.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재밌게 맛있게 약주를 마시고 기분 좋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사실 반박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알코올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건강을 해치게 되면
이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 생겨요. 의학은 발달했기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죠. 본인이 제일 고생이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저는 알코올로 인한 즐거움이 있다면 그 즐거움들은 조금씩 양보하고 다른 즐거움을 찾으라고 권유를 하거든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어쨌든 알코올에 대한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기 많이 드시는 분들은 최소한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매일 드시는 분들은 이틀에 한 번씩 드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신체 질환, 여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거 3종 세트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그 모든 그 노년기 어떤 질환이나 이런 무시무시한 병들 있죠. 심장병, 뇌졸중, 치매, 이거의 강력한 위험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이거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네. 굉장히 막 고민되겠죠. 저도 지금 벌써 2가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돼요. 근데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고혈압이 있다라는 거는 혈압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혈압약 드시죠. 혈압약 드시면 혈압이 낮아져 있어요. 그럼 고혈압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10년 동안 고혈압 약을 먹었어요.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면 혈압이 항상 정상이었어요. 저는 지금 고혈압 없는 거예요. 10년째 계속 없는 거예요. 하나 없는 거죠. 당뇨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관리하고 식단 조절하고 당뇨가 낮아져 있으면 없는 거예요.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 신체 질환 같은 경우는 뇌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잘 챙기는 게 이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뇌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상태가 보면은 이 머리는 머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각종 뭐 시력 저하, 코골이, 뭐 약물, 심장 질환, 간 질환, 뭐 성기능 저하, 폐경, 부종, 저림, 요통, 폐질환, 우울증, 불면, 스트레스, 잇몸 질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뇌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신체적인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거죠.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뇌 건강과 몸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뇌 건강 지수를 점검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몇 가지 제가 쭉 적어봤어요. 꼭 체크하는 거. 항상 내가 이걸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게 몇 개인데 혈압 굉장히 중요하죠.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죠. 어쨌든 콜레스테롤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비타민, 영양이죠, 영양. 그래서 비타민 골고루 영양을 잘 섭취해야 되고 수면이 내가 적절하게 오랫동안 자는지 또는 깊이 자는지 깊이 못 자가지고 자꾸 꿈 많이 꾸고 악몽 꾸고 자다가 자주 깨는지 이런 것들 잘 체크해서 잘 못 잔다고 생각하면은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분, 내가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체중. 여기 좀 체중이 나가시는 분들은 체중을 빼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사회활동. 뭐 워낙에 사회활동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회활동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사람들 많이 만나는지. 그다음에 뇌의 안전한 보호. 이거는 다치는 문제예요. 머리 다치는 문제. 그러니까 뭐 조심해야죠. 술 많이 마시면 쓰러져가지고 머리 부딪힐 가능성이 많아요. 알코올 섭취량 점검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섭취하고 영양, DHA, 우리가 오메가3라고 그러죠. 최근에 나온 이런 건강기능식품, 영양식품 중에서 이 치매나 이런 뇌 건강에 그래도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거는 이 DHA예요. 오메가3 같은.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 명상, 이완. 그 다음에 사고방식 및 태도. 사고방식이 중요해요, 굉장히. 생활 태도도 중요하고. 좀 긍정적인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노년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나는 물론 이제는 노년기에도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젊었을 때 일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소일거리보다는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일도 많이 줄고 시간도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많이 남는 시간을 내가 마지막으로 즐겨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과 태도를 가져야죠. 그 다음에 기억력, 인지자금. 이거는 뭐 기억력 훈련하는 것도 있고 쉽게는 고스톱 많이 친다 그러는데 근데 고스톱은 뭐 치다가 잃으면 또 기분이 상당히 나빠져서 우울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그런 거는. 호기심. 호기심을 가지고 뭐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외국어 공부도 하고 그러면 참 좋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오늘 뭐 우울증을 해야 되는데 벌써 반 정도를 뇌 건강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노년기의 대표적인 정신 건강, 뇌 건강 문제가 두 개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치매하고 우울증. 그렇죠. 이 정신 건강 중에 다들 치매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걱정해요, 사실. 전 치매 환자를 워낙 많이 보니까 보실 때마다 치매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쌍하신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게 되거든요. 우울증 환자들 많고요. 우울증 환자분들 오시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런 걸 보면 여기에 걸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뇌 건강을 유지하면은 지금 나온 대표적인 노년기 뇌 질환이 걸릴 가능성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길지만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그러면 우울증에 대해서 이게 우울증이 뭐고 또 노년기 우울증은 어떻게 좀 다르고 또 이 우울증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우울증 하면 보통 우울한 기분을 말하는데요. 우울한 기분이죠. 근데 사람이 뭐 살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중간에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기면 우울해질 수 있죠. 아주 뭐 절친한 사람이 저세상으로 가거나 그러면 또 우울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게 또 사람이고 인간이고. 근데 이게 이제 과연 병이냐? 어느 정도가 병이냐? 분명한 건 병적인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반응도 있지만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병이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우울증을 마음의 병이라고 그러고 뭐 마음의 감기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마음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약간 좀 헷갈리게 해요, 사람을. 마음의 병이라고 그러면 왠지 내가 마음이 약하고 뭔가 성격이 안 좋고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어서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란 말을 쓰는 거는 좀 우리가 이런 건강 관계에서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실체가 없잖아요,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뇌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실제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마음이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기관이 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은 노년기 때는 조금 달라요, 우울증이 그 일반적인 뭐 성인이나 소아 이럴 때 나오는 우울증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치료는 어떡하냐? 치료는 근본적으로 뭐 다 같을 수 있지만 역시 노년기 때는 좀 다른 면이 있죠. 자, 우울증이 뇌의 병이다. 그럼 뇌에 뭔가 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신 분들 보통 보면 MRI를 찍어요. 특히 노인분들은 찍어요. 보통 MRI를. 제가 요즘 MRI가 굉장히 가격이 다운됐죠. 뭐 보험 적용도 잘 돼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다 뭐 100% 다 보험 적용돼요. 검사하는 목적에 따라서. 해보면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 우울증 걸린 사람 사진 찍어보니까 뇌가 정상이다. 무슨 뇌의 병이냐? 뇌가 정상인데. 자, 뇌에 보면은 여기 뭐 피질이니 편도니 해마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우울증이나 뭐 치매와 관련된 그런 부위예요. 이것도 보면 다 정상이에요. 이 안쪽에 그 부위가. 그럼 뇌의 병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뇌거든요. 정상뇌죠. 정상뇌고, 근데 뇌를 잘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은 뇌 여기 아주 미세하게 세포 레벨에서 이런 흐름이 있어요, 뭔가. 이 흐름을 이어주는 게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신경 호르몬이라고 봐도 돼요. 요즘 세로토닌 얘기 많이 하죠. 우울증하면 뭐 세로토닌. 뭐 여기저기서 뭐 박사님들 나와가지고 세로토닌 얘기 많이 하는데 이렇게 여기를 돌아다니는 그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세로토닌이에요. 그리고 그 세로토닌이 우울증과 관련이 가장 깊어요. 자,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더 들어가서 보면은 어때요? 세포와 세포끼리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 거의 붙어가 있죠.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또 들어가서 보면은 요 사이에 이렇게 요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서 요것들이 그 다음 세포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뇌 속에서는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 신경 호르몬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뇌의 기능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자, 통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뭐 신경 전달 물질 왔다 갔다.
근데 이 신경전달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제대로 흐름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한 그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갑자기 그 저하된다든지 없어진다든지 이러면 이제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조화가 일어나면 우울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건 뇌의 병인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뇌 전체 아주 미세한 생화학적인, 정기적인 이런 레벨에서 뇌의 병이 생기는, 이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우울증을 뭐 마음의 병, 물론 좋은 표현이에요. 뭐 마음의 감기 표현은 좋고 시적이고 이제 문학적이긴 한데 좀 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면은 뇌의 병이다라고 이제 일단은 생각하시고요. 근데 이제 특히 노년기 우울증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우울증 생기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무슨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든지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든지 독거하면서 혼자서 외롭게 지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울증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지만 노인에서는 그거보다는 신체적인 요인, 몸이 약해가지고 걸어다니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병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다 관리해야 되고 복용 약물을 먹느라고 약물의 부작용 감수해야 되고 또 뇌가 변해요. 뇌가 퇴화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관이 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이 더 가중돼요. 그래서 노년기에는 이 뇌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우울증의 증상이 뭐 다 아실 가능성이 많아요. 우울증은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가 있죠. 어떤 증상이 있을 건지. 근데 제가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쭉 나열해 봤어요. 맨 위에 있는 세 개는 아주 중요한 증상이에요. 기본적인 증상이고 밑에 있는 증상들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보면 일단 우울한 기분이 있죠. 울적하고 자꾸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해요.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없고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반갑지가 않아요. 우울증일 때. 정상적인 반응으로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도 아주 반가운 사람이 오면 어때요? 기쁘죠. 근데 우울증에서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활력이 감소돼요. 에너지가. 뭔가 하려는데 무력해요. 무기력하고 하기 싫고. 요 세 가지가 우울증의 아주 기본적인 증상이에요. 이게 있으면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와가지고 나는 우울한 기분이 없어. 근데 왜 우울증이라고 진단해? 근데 그분은 에너지가 감소한 분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많아서 귀찮다 그래요. 그럼 우울증으로 진단 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수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진다든지 부적절한 죄책감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든지 혹은 실제로 행동한다든지 그 다음에 집중력하고 사고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정신운동 활동의 변화가 돼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 몸에 명령을 내려서 몸을 움직이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면 장애도 생기고 식욕 장애도 생기고 체중도 변화가 돼요. 이게 이제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고 과면증, 잠을 너무 많이 잘 수도 있고 식욕도 떨어질 수도 있고 너무 식욕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체중도 떨어질 수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거는 일반적인 우울증의 증상이에요. 누구나 다 나타나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뭐 소아나 다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 노년기 우울증은 조금 달라요. 약간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려요. 치료가 잘 안 되고. 보시면은 노년기 때는 신체 증상을 주로 오세요. 여기저기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 보호자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어디로 가겠어요? 뭐 내과나 가정의학과 이런 데 가겠죠. 몸이 아프니까 뭐 정형외과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 다른 과를 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불안하고 의욕이 저하되고 즐거움이 감퇴되는 요 우울한 기분보다는 이런 것들을 주로 호소하고 건망증이 굉장히 심해져요. 저한테 우울증을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우울증인데 그 치매 때문에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치매 때문에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반 이상은 우울증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다행히 증상은 좀 가벼워요.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우울증 증상이 가볍고 그러나 재발을 잘해요. 재발을. 좀 치료됐다고 싶으면 다시 또 재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뇌혈관의 노화와 관련이 있어요. 혈관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노화가 되거든요. 좁아지고 막히고 그러다 보면 뇌세포가 죽거나 뇌세포가 약간 좀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치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망증 때문에 치매하고의 구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이가 드셔서 우울증이 생겼으셨으니까 당연히 나이가 드시면 여러 가지 내과적인 질환을 동반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과나 뭐 신체적인 질환이 많을수록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생기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병이 더 악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망률도 증가하고. 우울증이 치매 위험 요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직은 이게 그 100% 확인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 위험 요인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오히려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는 위험 요인이라는 쪽이 더 우세해요. 그래서 이 우울증을 잘 치료하는 것도 치매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져요. 삶의 질도 저하되고. 가능한 한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삶의 질이 저하되는 건 안 좋은 일이죠. 자, 우울증과 신체 증상인데 이거는 간단해요. 뇌하고 모든 이 신경계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말초신경, 자율신경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울증이 어디의 병이라고 그랬어요? 뇌의 병이라고 그랬죠. 뇌에서 뭔가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온몸에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뭐 손이 저리다, 그 다음에 뭐 어지럽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위에 소화가 안 된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린다, 가슴이 아프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뇌혈관, 뇌졸중 이후에 우울증 발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치료가 조금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는 한번 MRI 찍어서 얼마나 뇌혈관이 좋은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뇌영상 검사를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비교적 건강한 뇌예요. 이게 뭐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이제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약화된 건데 이게 이제 조금 진행되면 이 정도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이 정도는 나와요. 가운데 거.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완전히 퍼져 있어요. 심해요, 굉장히. 이런 분들이 만약에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도 많고 우울증이 생기면 치료가 잘 안 되죠. 아까도 나왔죠. 치매. 가성치매라 그래요. 우울증을. 우울증이 되면 치매도 아닌데 치매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치료해 보면 한 달 내에 좋아져가지고 치매기도 다 없어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매 위험 요인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예요. 노년기 우울증의 치료인데 뭐 모든 병의 치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죠.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안 걸려야죠. 뭐 안 걸리는 게 최고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앞에 뇌 건강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 우울증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의 생활에서 뇌 건강을 위해서 뇌 건강에 적합한 그런 활동을 하셔야죠. 그러나 어쨌든 모든 병들이 아무리 예방하려고 노력을 해도 용을 써도 결국은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단 병에 걸리면 진단을 받으면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데 일단은 약물 치료가 1순위로 필요해요. 왜냐? 이 항우울제라는 약물이 1950년대부터 개발이 됐어요. 벌써 몇 년 됐어요. 65년. 엄청 오래됐죠. 근데 예전의 약물들은 부작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쓰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약 한 20년 전부터는 좋은 새로운 부작용이 없는 약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항우울제가 이 우울증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정신치료나 환경조정 이런 것들이 같이 되면 좋죠. 노년기 때 우울증 치료할 때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건 재발이에요. 치료가 됐어도 또 재발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약물 치료가 사실은 병원이니까 저도 이제 뭐 모든 연령에서의 우울증을 치료하지만 일단 환자가 와서 우울증이라고 진단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을 권유를 해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뭐 우울증 약 먹으면 졸린다, 중독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자, 약물 치료 보시면은 항우울제 플러스 진정 수면제를 보통 투여해요. 두 가지 정도를 투여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중독성이 있고 이러는 것들은 진정 수면제예요. 저 약은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울증 때문에 생긴 불안, 불면증 이런 것들을 치료가 되기 전까지 임시로 쓰는 약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약들이 좀 졸리게 하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 약 먹으면 졸리다, 뭐 중독성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울증은 약물로 치료가 잘 되는데 그 약물이라는 게 항우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수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정신과 약물이에요. 전형적인 중독성이 있고 부작용 많고 먹으면 몸에 나쁘고 뭐 치매도 일으키고 뭐 이런 치매는 일으키는 게 아니라 치매 증상을 일으키죠. 그래서 진정수면제는 초기에 쓰고 좋아지면 빨리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의사가 알아서 해주겠죠. 여기 마지막 보면 항우울제는 신경안정제, 즉 진정수면제가 아닌 치료제다. 중독성이 없어요.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말 안 듣고 한 뭐 조금 먹다가 좋아지면 병원에 안 오거든요. 약을 안 먹거든요. 그럼 재발을 잘 하거든요. 차라리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없어요. 재발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오래 먹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투여 기간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맨 처음에 이제 정상 기분이었다가 이게 기분이 아래로 다운이 되면서 우울증이 생기죠. 그러면 이때 치료를 해요. 보통 한 3개월 정도 치료하면 이제 좋아져요. 급성기 좋아졌다가 이제 호전이 됐죠, 완전히. 호전이 됐는데 중간에 약을 빨리 끊어버리면 이렇게 재발해요. 다시 떨어져요. 조금 지나서 끊어도 재발해요. 그리고 한참, 한 1년 이상 지난 다음에도 재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1년 이상 먹어야 돼요, 쭉. 그러지만 재발 안 하고 1년 이상 먹으면 끊어도 그 이후에는 재발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중독이 돼서 오래 먹는 게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 오래 투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제가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울증, 노년기 우울증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그러니까 보통 노년기 우울증은 증상이 가벼워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게 내가 뭐 요즘 별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우울하다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가족들도 아버님 혼자 계시고 외로우니까 좀 우울하신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증상이 이렇게 가볍다고 해서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울하다는 느낌보다는 여기저기 아프고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기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뭐 가정의학과나 뭐 본인이 평소에 치료하던 주치의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런 증상이 신체적으로 허약해지는 증상이 우울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신체 질환이 많으니까 뭐 65세 이상 되면 7개 이상의 약을 먹는다 그래요. 약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다가 또 정신과 가뜩이나 가기 싫은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약까지 또 투여받을 그런 용기가 없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잘 안 받죠. 잘. 그거는 전 세계가 다 공통적이에요. 다 안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거고요. 왜냐? 노년기 우울증은 쉽게 치료 가능해요. 아주 쉽게 치료 가능해요. 제가 치료하신 분들 물론 이제 중간에 오다가 안 오시는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치료 안 되는 분들은 못 봤어요. 일단 외래든 입원이든. 그 다음에 이제 이 치료에서는 항우울제 투약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이게 물론 항우울제가 100% 다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60% 이상은 좋아지게 해요. 그리고 습관성 남용 이런 위험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 안심하고 투여할 수 있죠. 재발이 많아요. 증상 감염증. 그래서 철저하게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뭐 앞에 제가 뇌 건강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예방을 위해서는 뇌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평소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활하세요. 예, 이상입니다.